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한양대학교 앞의 편의점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방학을 맞이하여 집 근처에 있는 한양대학교 앞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편의점은 신소재공학관 지하층에 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주위가 순식간에 어두워집니다. 그날은 마침 비가 너무 많이 내려 살고지다리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통행이 금지되던 날이었습니다. 평소 한산했던 편의점은 더더욱 손님이 없어서 전 한가한 시간을 보냈는데 이상하게도 근무 내내 어디선가 절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가하게 근무하고 있는 저를 시기하는 점장님이 숨어서 쳐다보시는 건가 싶었지만 일요일 오후라서 저 혼자밖에 없었기에 어디선가 느껴지는 시선이 점점 불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기묘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퇴근 시간만을 기다렸고 퇴근 시간이 5분 남았을 때 매장으로 다음 파트 근무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양대 후문으로 오는데 물이 넘쳐서 통행 금지래요. 그래서 30분 정도 늦을 것 같은데 저는 절망했지만 별다른 약속도 없었기에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30분이란 시간이 어찌나 가지 않던지 다음 근무자를 기다릴 겸 저는 점포를 천천히 돌아보면서 시간을 때웠는데 점포를 돌아보면서 밖을 쳐다보니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편의점 밖에는 신한은행 무인점포가 있는데 무인점포와 음료수 자판기 사이에 뭔가 껴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중전화인가 싶었는데 창문 가까이서 쳐다보니 공중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목이었습니다. 무인점포와 자판기의 좁은 틈 사이에서 단지 머리만 나와 있는 여자가 절 계속 쳐다보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 계산대 밑에서 벌벌 떨었고 그렇게 공포에 떨고 있었을 때 구세주 같은 다음 근무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다음 근무자에게 아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함께 여자가 있던 곳으로 갔습니다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까의 틈 사이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저는 낮이라도 비가 오는 날에는 혼자 근무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주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사건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토요일 오후 그날은 한양대 신소재공학관 앞에 있는 극장에서 MBC에서 주최하는 음악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예고 없이 내린 소나기가 왠지 불안하게 느껴진 그날 계산대에 있던 저는 담배 진열대에 담배가 부족하여 채워 넣기로 했고 창고에서 담배를 꺼내와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담배 진열대를 보면 담배가 위에 있고 밑엔 담배 이름과 가격이 써있는 투명 아크릴 판이 있습니다. 약간의 색을 넣어서 하얀색으로 만들지만 앞의 모습을 반사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배 밑에 있는 가격표에 무언가 하얀 물체가 다가오는 모습이 반사되었습니다. 손님인가? 케이스에 넣던 담배 상자를 들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지만 신경 쓰지 않고 다시 담배를 채워넣고 있으니 담배 가격표에 아까처럼 하얀 물체가 비쳤습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세 번 정도 비친 후에야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였습니다. 저번에 그 여자의 머리가 바로 뒤에서 절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담배 진열대 높이만큼 공중에 뜬 채로 말이죠. 저는 기겁을 하며 창고로 뛰어들어갔고 잠시 후 음악회에서 아이스 커피를 많이 팔았다고 좋아하던 점장님이 도착하셔야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점장님한테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는 못하고 물건의 진열 때문에 창고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목격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점점 여름이 지나면서 더 이상 비는 내리지 않았고 한 달 정도 지나자 그녀의 얼굴조차 생각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 며칠 전 저는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일이 생겼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늘 그렇지만 하루 종일 서서 근무하다 보니 다리가 상당히 아파왔고 결국 저는 의자를 가져다가 앉아 있었는데 순간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분명히 날씨가 선선해져서 에어컨을 틀지 않았는데 어딘가에서 한기가 들어왔습니다. 왠지 익숙한 느낌. 이윽고 귓가에 낯익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젠 꺼내줘. 뭘 꺼내달라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을 읽었는지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 냉장고 뒤에 있잖아. 편의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이제 3번이나 봐서 익숙해진 그녀의 머리가 뒷문을 통해 학생식당 방향으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무엇이 있길래 나에게 이야기하는 걸까? 하지만 아이스크림 냉장고의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점장님에게 이야기해봤자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만두는 날까지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그만두는 전날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새 것으로 바뀌어 들어오고 이전 냉장고가 치워지는 일이 생겼는데 이전 냉장고가 있던 바닥에 웬 부적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편의점에 웬 부적이 있었을까요? 제가 그만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편의점에서 그녀가 나타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일입니다. 저처럼 그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르바이트로 들어올지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누나는 처녀 귀신이 되어버렸다. 누나의 상태가 최근 이상하다. 주방에 있는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입을 벌리고는 멍하게 뜬 눈을 굴린다. 전에는 욕실이나 자신의 방에서 서성거리더니 요 며칠간은 항상 주방에 있다. 작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말씀은 사실이었던 걸까? 외할머니는 의식이 흐려지시기 전에 나를 머리맡에 부르시곤 확실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애도 가엾지만 괜한 원한을 받고 있는 너도 불쌍하구나. 이 할미가 데려갈 거니까 그때까지 괴롭겠지만 참아주렴. 누나와 나는 아버지가 다른 이분남매였다. 4살 연하인 나는 부모님께 사랑받았는데 누나는 그렇지 않았던 걸까? 10대 후반에는 집을 나가서 남자와 동거를 시작한 누나. 진지하게 장래를 생각한 부모님은 누나를 필사적으로 말렸다. 고등학교도 자퇴하고 경찰에게 보호 지도를 받을 만큼 난폭했던 누나. 부모님에게 반항해서 말을 듣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 생각한다. 그런 누나가 다시 집에 돌아온 건 누나 자신의 장례식 때였다. 심야에 동승하고 있던 남자의 차가 사고를 일으켜 즉사했다. 나는 조문객이 전부 돌아가고 난 뒤 가족끼리 보낸 장례식 밤의 일을 잊지 못한다. 한밤중에 손님방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지쳐서 주무시고 계신 부모님을 그대로 두고 혼자서 그 방에 갔다. 거기엔 드라이 아이스가 넣어져 있는 관에 누나가 안치되어 있었으나 무섭진 않았다. 10년 이상 함께 살면서 가족의 사이가 좋았던 시기도 있었다. 누나는 중학교에 들어갔을 무렵부터 나와 대화하지 않게 됐지만 심하게 반항한 곳은 어머니였다. 나는 누나가 싫지 않았다. 동경비스무리한 것도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좋아했던 누나에게 최후의 인사를 하려고 했다. 누나는 사고를 당했을 때 심한 상처를 입어 얼굴의 반을 붕대로 감았다. 그럼에도 기적적으로 멀쩡한 오른쪽 부분엔 긁힌 상처도 없었다. 살짝 관을 열고 옛날 모습이 떠오르려고 한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감겨져 있던 누나의 눈이 확실하게 떠 있었다. 백탁한 눈동자는 나를 보았고 입가는 떨고 있었다. 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을 옆으로 하고 귀를 쫑긋 세웠다. 누나가 살아있다는 그 기적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이다. 너도 데리고 갈 거야. 라고 저주의 말이 누나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왔다. 나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누나를 바라보았다. 누나의 눈은 닫혀져 있는 채였다. 나는 부모님이 주무시고 계신 방으로 돌아가 덜덜 떨었다. 날이 밝고 마음이 진정되자 환각을 본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그게 환각이 아니었단 걸 알고 있다. 누나는 내 앞에 가끔 나타나 째려보기도 하고 슬프게 보기도 한다. 나에게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을 붙일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나는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역시 외할머니가 데려가시려고 하는 걸까? 누나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걸 확인하고 나는 한밤중에 주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다. 테이블의 의자를 정리하고 뒤를 돌아보자 거기에 외할머니가 계셨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도망가거라. 외할머니는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애는 너를 데리고 갈 셈이야. 내가 놀라서 굳어있는 동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안하구나. 그 애를 화나게 한 것 같아. 세 번째 이야기, 휴가체험 괴담. 수능 준비로 지친 고3 여름 어느 날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
해수욕장은 못 가더라도 어딘가는 가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3이라서 돈도 시간도 없었기에 특별한 경험이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동네 뒷산에 있는 흉가의 친구들과 가기로 했습니다. 주변 분위기는 음침하거니와 마을 사람들도 쉬쉬하던 흉가라 밤이 되면 모두들 흉가 주변으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슨 생각으로 갔을까 싶지만 당시에는 좋은 생각이라며 친구들과 나름대로 피서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저는 친한 친구 2명과 흉가로 갔습니다. 흉가에 가니 굉장히 무서웠지만 흉가를 돌아다녀도 결국 기대하던 건 나오지 않아 긴장을 풀고 친구들과 캔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 깼습니다. 소리는 건너편에 있는 부엌에서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계속 들리는 소리. 저희를 제외한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 흉가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저는 자고 있는 친구들을 깨웠고 친구들 역시 들려오는 소리에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3명이 있으니 귀신이라도 잡을 수 있겠지라는 근거 없는 용기가 생겨났고 조금씩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부엌문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랜턴으로 부엌을 비췄는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들려오는 소리. 다른 방인가 싶어서 뒤돌아 서려는데 부엌 구석을 비친 랜턴에 너덜너덜한 치맛자락이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불빛을 조금씩 옮겨가자 저희 눈에 들어오건 너덜너덜한 소복을 입고 회색빛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저희가 가져온 쌀을 먹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저희가 일제히 비명을 질러대자 그제서야 저희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입은 비정상적으로 찢어져 있고 코는 문드러진 채로 없는 데다가 눈은 새하얀 흰자만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놀라 정신없이 흉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수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거실에서 어머니께서 TV를 보고 계셨고 저는 제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네 방이 왜 이렇게 시끄럽니? 라고 어머니가 물으셨지만 제 방은 조용했기에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선 겸연쩍은 표정으로 다시 거실에 가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들어오시더니 네 방이 너무 시끄럽다고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 공부만 하고 있었다고 해명하자 어머니께서 이상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방에서 자꾸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니? 처음에는 TV 소리인가 싶었는데 소리도 줄여도 제 방에서 깔깔거리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나더랍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역시 제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밤늦게 일을 마치고 오시는 어머니께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너 뭐하는 년이야? 어머니는 방 안에 들어오시자마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전 무슨 일인가 싶어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의 흥분을 가라앉혀드렸고 자초지정을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시는데 제 방 창문을 보니 스탠드 불빛에 비친 창문에 웬 여자가 제 뒤에 서 있더랍니다. 분명 제 방에 저 혼자였는데 불현듯 며칠 전에 흉가에서 겪은 일이 생각났고 어머니께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선 며칠 전부터 강아지가 너만 보면 짖는 게 이상하셨다며 내일 당장 절에 다녀오자고 하셨습니다. 물론 수험 중에 흉가는 왜 가냐고 혼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어머니와 자주 가는 절에 가서 주지스님께 부적을 몇 장 받았습니다. 부적을 받자마자 집에 왔는데 이상하게도 초롱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구들이 외출하고 오면 언제나 반갑게 마중 나왔었는데 읽고 부적을 붙이려고 제 방에 들어섰는데 초롱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초롱이는 제가 흉가 갈 때 입었던 티셔츠에 목이 둘둘 말린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분명 그 옷은 옷장에 넣어두었던 건데 그러고 보니 초롱이가 제 방의 옷장을 보고 짖었던 게 생각났습니다. 저는 방에 부엌을 붙이고 얼른 티셔츠를 불태웠습니다. 다행히도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저는 장난으로도 흉가 같은 곳에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4번째 이야기, 남이 입던 옷은 항상 조심해라. 친구는 옷에 관심이 많아서 중고 옷을 자주 사곤 했습니다. 자취방 천정에 설치한 봉에는
마치 세탁소처럼 옷들이 가지런히 옷걸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는 중고로 원피스를 샀습니다. 유명한 드레스 마니아가 직접 디자인했다는 원피스였는데 어렵게 낙찰받았다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날 밤 원피스를 옷걸이에 걸어놓고 이리저리 살펴보던 친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불을 끄고 잠이 든 순간 옷이 떨어졌습니다. 어렵게 구한 옷인데 구겨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얼른 옷을 걸었습니다. 다시 불을 끄고 누웠는데 옷이 살짝 흔들리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창문으로 바람이 새나보다 싶어 집주인을 탓하며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잠에서 깼는데 친구는 그대로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고 합니다. 창문이 닫힌 방 안에서 원피스가 혼자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람이 분다면 다른 옷도 흔들려야 하는데 그 옷만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는 바로 집에서 나와 근처에 사는 저에게 왔습니다. 솔직히 친구 이야기가 믿겨지지는 않겠지만 괜시리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무서워졌고 결국 남자 동기들까지 불러 5명이서 친구 집에 다시 가봤습니다만 저희들이 갔을 때는 그 옷은 얌전히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친구는 결국 옷을 한 번도 입어보지 않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버렸습니다. 재활용 수거함에 갖다 버렸다는데 혹시 주워간 사람이 나쁜 일을 겪진 않았을지 약간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5번째 이야기, 밤에 누군가 방문했다. 10여 년 전 아주머니께선 다른 곳에서 미용실을 하셨답니다. 미용실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밤 누군가 미용실 문을 쾅쾅하고 두드려대더랍니다. 한참 자고 있는 터라 무시하려고 했는데 계속 두드려대니 안 나가 볼 수가 없었답니다. 부스스 일어나 미용실 문으로 나가보니 젊은 여자가 등에 아이를 업고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말했답니다. 아주머니, 저 어디 가야 하는데 머리 좀 해주세요. 아주머니는 한밤중에 무슨 머리일까? 의아하게 생각하며 문을 열어주었는데 여자가 들어오는 걸 보고 그대로 기절하셨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아침에 식구들이 깨워줘서 겨우 일어나셨는데 어젯밤에 본 여자가 너무 끔찍해서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밤에 본 그 여자의 머리는 엄청 헝클어져 있었고 머리 뒤를 보니 뒤통수가 움푹 파인 뇌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손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어 알게 되었는데 실은 동네 근처에서 큰 인명피해가 난 사고가 있어서 그때 사고 산 혼령들이 종종 마을에 나타나곤 한답니다. 6번째 이야기, 죽어가는 환자. 2환자가 있었다. 2사람은 한 병실을 쓰고 있었는데 둘 다 거동이 불편했고 투병 생활은 가망도 없는 삭막한 나날들이었다. 답답하고 적막한 병실 생활과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는 견디기 어려웠다. 2환자 중에 한 환자는 자리가 창가 쪽에 있었다. 그 환자는 항상 창 바깥을 바라보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환자에게 해주었다. 바깥의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해 주었고 여러 가지 거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른 환자에게 알려주었다. 항상 병실에 누워 있을 뿐인 이들에게 이것은 하루하루 매우 소중한 것이었다. 어느새 환자들은 이것이야말로 투병 생활의 낙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득 반대편에 있던 환자는 자기가 2눈으로 직접 경치를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죽어가는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그 경치를 자기도 생생하게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고 생각하니 마지막 단 한 가지의 욕망에 대한 집착은 점점 더 커졌다. 마침내 걷잡을 수 없는 욕심과 광기에 휩싸여 그는 거의 이성을 잃고 말았고 꼭 창밖 경치를 보고 싶다는 집착 때문에 이를 저지르기로 했다. 그 환자는 창가의 환자가 꼭 먹어야 하는 약을 기회를 봐서 몰래 숨겼고 결국 창가의 환자는 죽어버리고 말았다. 죽은 환자가 실려나가자 반대편에 있던 환자는 빈 자리로 옮겨달라고 했다. 드디어 자기가 창가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묘사를 통해서만 보던 경치를 보고자 창문의 커튼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커튼을 열어보니 창문 바로 앞은 거대한 벽돌벽으로 막혀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다. 7번째 이야기, 아이 엄마.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한 여자가 어렵게 살고 있었다. 그녀는 생계를 꾸릴 방법이 마땅치 않았으므로
항상 아기를 업고 다니면서 주로 구걸이나 아기를 업고 할 수 있는 날품팔이를 하며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 여자에게 흑심을 품은 한 남자가 여자에게 수작을 걸기 위해 한 가지 장난을 쳤다. 남자는 여자에게 깊은 밤 선앙당에 가보면 귀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지 몹시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자에게 오늘 밤 자정에 선앙당에 갔다 오고 그 이야기를 해주면 엽전 10냥을 주겠다고 했다. 여자는 무서웠지만 엽전 10냥이면 당분간은 양식을 살 수 있었으므로 남자의 제안에 응했다. 물론 남자는 귀신으로 변장하고 선앙당에 숨어서 기다리면서 여자를 놀래킨 뒤에 어떻게 사연을 엮어가려고 하고 있었다. 여자는 그날 밤 만약을 대비하여 낫을 하나 챙겨서 손에 들고 오기를 나섰다. 여자는 무서움을 달래기 위해 10냥 벌러 가자라고 계속 말하며 씩씩하게 선앙당으로 갔다. 그런데 선앙당에서 사람 같은 것이 불쑥 튀어나왔고 여자는 혼비백산하여 정신없이 도망쳤다. 여자는 매우 빠르게 멀리까지 도망쳤는데도 도망치는 와중에 뒤에서 무엇인가가 다가와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것 같았다.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정신없이 뒤를 향해 낫을 휘둘렀다. 한참을 도망친 끝에 숨을 돌린 여자는 뒤를 돌아보고 그만 혼절하고 말았다. 업고 있던 아기의 머리가 낫으로 잘려나가고 없었던 것이다. 등 뒤에서 머리채를 잡은 것은 다름 아닌 업고 있던 아기였다. 8번째 이야기, 미술실의 여자 귀신. 학교의 미술실에는 자정이 되면 여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평소에 귀신 이야기를 비아냥거리곤 했던 한 선생님이 학생들이 그 소문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역시나 비웃었다. 자진해서 미술실에서 밤새도록 있으면서 귀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 숙직하는 날이 되어 선생님은 미술실에 들어갔다. 비웃으며 큰 소리를 쳤지만 막상 밤이 깊어오자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음악을 들으며 무서움을 달랬다. 선생님은 이런저런 상상과 생각을 잊기 위해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정신없이 춤을 추었다. 이렇게 해서 무사히 밤을 보낸 선생님은 다음날 자랑스럽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귀신 따위는 없었다라고 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학생 하나가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말했다. 선생님, 미술실에는 거울이 없는데요. 9번째 이야기, 연쇄살인마. 한 여자가 어느 폭풍우 몰아치는 밤 혼자 자동차를 운전하여 외단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여자는 그날따라 왠지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 더욱이 최근에 여자 운전자를 습격하는 연쇄살인마가 있다는 뉴스가 들려오기도 해서 더욱 찝찝했다. 여자는 혼자서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애써 다른 생각을 해보려고 했지만 불길한 느낌을 떨쳐버리기 어려웠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어느 인적 없는 길가에서 여자는 외딴 주유소를 발견했다. 마침 자동차는 연료가 다해가고 있어서 여자는 주유소에 차를 세웠다. 여자는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달라고 했다. 주유소 주인은 말없이 차에 기름을 채워주었는데 표정과 눈빛이 좀 이상했다. 주유소 주인은 여자를 보면서 주유소 건물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는 듯 하기도 했다. 그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여자는 더 으스스한 느낌을 받았다. 마침내 주유소 주인은 여자의 팔목을 덥석 잡더니 강제로 주유소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다. 여자는 간신히 주유소 주인의 손을 뿌리치고 허겁지겁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 도망치듯 주유소를 떠났다. 떠나는 차를 보며 주유소 주인은 절규하듯 소리를 질렀다. 차 뒷자리에 누군가 숨어 있단 말이야. 10번째 이야기, 무당의 부적.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촉망받는 발레리나였다.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암에 걸려 죽음을 앞두게 되었고 항상 투병하며 병석에 누워 고통스럽게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더 춤을 추는 모습을 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어머니는 모든 의학적인 방법으로 그녀를 치료할 가망이 없자 마침내 한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돈을 받고 부적을 한 장 써주었다. 어느 날 밤에 어머니는 딸의 방에서 부스럭 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방 문틈으로 살짝 엿보니 딸이 일어나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뛰기도 하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기 때문인지 동작은 부자연스러웠지만 어머니는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어머니는 그런 딸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남겼다. 하지만 딸은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어머니는 딸을 그리워하며 마지막으로 춤을 추던 딸의 사진을 현상해 보았는데 그 사진을 보고 어머니는 경악했다. 사진에는 천장에서 고개를 내민 귀신이 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당겼다 놓았다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1번째 이야기, 80년대의 용암 무당. 80년대 말경에 제가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로 꽤 오랜 시간 동안 무서운 이야기로 기억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느 중학교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었지만 원하는 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입시 성적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학생은 고민 끝에 한 용암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부적을 하나 써주면서 고양이 머리를 하나 구해다가 깊은 밤에 어느 공사장에 있는 버려진 화장실에 던져 넣으라고 했다. 다만 고양이 머리를 던지면서 결코 화장실에 불을 켜지 말고 화장실에 뭐가 있는지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학생은 어차피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네 도둑 고양이를 잡아다가 시키는 대로 했다. 우연인지 그 이후 학생은 성적이 쑥쑥 올라가서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다. 3년 후 학생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또다시 성적이 뜻대로 오르지 않았다. 너무나 대학에 대한 욕심이 강했던 학생은 다시 한번 일전의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이번에는 개의 머리를 구해서 깊은 밤 문제에 화장실에 던져놓고 오라고 했다. 이번에도 결코 화장실에 불을 켜고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학생은 꺼림칙했지만 이번에도 시키는 대로 했고 학생은 아슬아슬하게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 되어 학생은 고시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험 점수가 뜻대로 나오지 않아 고민했고 이번에도 다시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이번에는 갓난 아기의 머리를 깊은 밤에 그 화장실에 던지라고 했다. 사람의 머리를 사용한다는 것 때문에 학생은 갈등했지만 고시 생활의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학생은 마음을 굳혔다. 학생은 병원 영안실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의 시체를 구했다. 학생은 그 어느 때보다 두려워하면서 아기의 머리를 던지러 갔다. 학생은 섬뜩한 마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허겁지겁 가방에서 머리를 꺼냈다. 그런데 돌아서다 실수로 전등 스위치에 팔꿈치가 부딪혔다. 화장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서 보니 화장실 바닥에는 그 무당이 입을 벌린 채 기다리고 있었다.